문희정의 뉴스 에피타이저. 이거는 우리 이 국장의 사심이 잔뜩 들어간 뉴스 같은데요. 네. 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금 다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후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카드사가 31만 명에게 8월 31일까지 소비 쿠폰 전액을 사용을 하면은 물론 뽑아서입니다. 네, 예, 추첨해서. 추첨해서. 자, 10,000명에게는 5만 원, 10만 명에게는 10,000원, 그리고 20만 명에게는 5,000원의 금액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아이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주면 좋은 거지. 아니, 주면 좋기는 한데. 아니, 근데 이왕 주는 거 한 300만 명쯤 주면 그래. 안 돼? 우리 카드사가 지금- 주는 거잖아. 카드사가 주는 카드사가 그동안 해먹은 게 얼만데, 그런데. 아니, 그리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장난쳐? 아니 이것도 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카드사가 주는 거. 니들 아닙니까? 자꾸 이번에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나 앞으로 카드 안 쓰고 전부 다 여기 시장 쿠폰 우리 지역 상품권 사서 쓸 거야. 잘해. 솔직히 우리 어려울 때 진짜 카드사 많이 써줬잖아요. 그렇죠. 카드 대출도 받아서 써주고. 잠깐만요. 그건 누가 어려울 때요? 아니 이게 어려울 때?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신용카드로 깡도해서 쓰고 할 수 없이. 몇 달씩 리볼빙 해갖고 내가 거기 이자 준 것만 해도 얼만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나도 숱하게 줬다. 그래. 아니, 어쨌든 8월 31일까지 소비 쿠폰 다 쓰면 자동 응모가 돼서 카드사에서 이제 당첨시켜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기다리는 재미가 있겠네요. 어제 제가 쿠폰 썼습니다. 안경 R을 바꿨습니다. 왜 안경 택까지는 못 바꿨나? 아니 그냥 R만 바꾸면 되니까. 박 원사님도 안경 바꾸셨다고. 근데 이게요. 사실 이렇게 안경 내 거 바꾸가 말까 고민되는 건데 이 쿠폰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바꾸게 되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안경점들도 쿠폰 받는 조건으로 해갖고 세일을 일제히 하더라고. 우리 딸도 안경 하나 맞췄어요. 근데 우리 딸은 돈 얹어갖고 맞췄기는 했지만 어찌 됐거나 사회 여러 방면에서 이런 뭐 민생 쿠폰 사용을 활용을 좀 확대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증진책이 나오는 건 좋습니다만 카드사 니들 돈 버는 거에 비하면 너무 박해. 맞아. 은행도 그렇고 카드사도 그렇고 니들 우리가 벌어준 돈이 얼만데 아주. 내가 망해갖고 카드를 연체했어봐. 그 손해를 생각해봐. 5만 원이 문제야? 네? 뭔 소리 갑자기. 최소한 뭘까? 300만 명 이상으로는 확대를 맞아요.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이건 간단하게 가십으로 넘어가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 2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좀 써주길 바란다. 너무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카드사가 이 사채면 얘네들은 큰 손이잖아요. 고리대금 업자들이지. 그리고 그렇게 치면. 그렇지. 진짜 고리대금은 얘들이 하는 거야. 안전빵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1년에 은행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개당만 50조 원 가까이를 해요. 문제는 60%가 외국인이야. 그래서 이게 다 해외로 날아가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돈은 우리 국민한테서 벌고 그렇지. 이득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정말 웃기는 거예요. 다 예대 마진 갖고 해서, 금리 높으니까 고금리로 해갖고 가면 갈수록 은행권이 지금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대통령께서 돌려가는 얘기를 한 거죠. 니들 이런 식으로 돈 좀 번다고 자꾸 배당해갖고 대주주들이나 외국인 주주들 좋을 걸 시키지 말고 니들도 뭔가 투자를 좀 해, 벤처처럼.
은행의 역할이 뭐야? 산업의 윤활유를 돌리는 거 아니야. 원래 은행의 목적은 그거였죠. 원래 목적이. 근데 거기서 지금 많이 벗어나서 돈놀이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콕 하고 찍으니까 지난 28일 금융협회장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첨단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활성화 안 하면 니들 망하세요. 왜냐면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외국계 은행들이 들어와서 다시 영업하기 시작할 거라니까. 한국 경제 살아난다는 느낌이 돌아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국내 은행하고 경쟁하게 되는 외국계 은행이 좀 들어와 줘야 돼. 제가 보기에 이제 중국계가 제일 침을 바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금융계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여신이 엄청나게 커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기업, 그러니까 10대 선진국 안에 들지만 특히나 우리가 제조업이나 산업 역량에 대한 산업 비용들이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개인 금융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은행들은 정말 쉽게 돈을 벌어요. 돈 빌려줄 때가 많단 말이야. 막 삼성, 현대 이런 데 빌려주면 망할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만 빌려주지. 그런 면이 좀 있지. 그런 데만 빌려주지. 그리고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돈 빌리기 겁내 힘들어. 씨. 안 그래서 빌려주더라고. 이자 더 받으려고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 지들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사채를 받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마진을 나눠 가지는 요따위 구조로만 영업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뭐 외국한 거래라든지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 뭐 선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다른 외국계 은행들은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뭐 점포도 줄이고 여러 가지 금융기법 또는 뭐 핀테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해. 우리나라 산업은요, 우리나라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10대 산업들 보세요.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내수만 갖고 지금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전부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 시장을 장악하고 그 안에서 역량을 넓혔기 때문에 글로벌한 산업을 통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 주력 10대 기업들이 또는 산업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유독 아직까지 해외 진출을 못하면서 국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산업계 중에 한 군데가 대표적인 금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금융이 해외에 나가갖고 지점 세우고 현지 영업하고 그쪽에서 투자 올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요? 신한은행이 베트남에 있으면서요. 그 실패했다고 코인이 왜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조건이 좋아가지고 글이 다 갔다고. 김건희잖아. 그래서 캄보디아가 지금 싱가포르보다 훨씬 커진 역의 금융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은행들은 그런 식으로 꾸리꾸리한 권력하고 더러운 야합을 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은행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는 통일 한반도 시대 이후에 정말 G2로까지 승격하게 된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맞는 은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 장사만 하지 말라라고 한 데 따라서 나온 것이고, 더하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 지원까지 포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하고 장기 연체자 지원, 새 출발 기금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취약층에 대한 정책도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 은행들도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니,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면 오히려 금리를 깎아줘야 빚을 갚는 거고, 돈이 많은 애들은 금리를 많이 뜯어내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뒤집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20% 이상의 빚을 물었을 때는 이자 차감, 또 30% 이상의 이자율을 물고
빚을 갚아왔던 사람은 원금 차감에 이르기까지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 혜택을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있는 놈들은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게 아니잖아. 더 큰 돈을 벌려고 투기하려고 돈을 버린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충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저희 할게요 라고 해놓으면은 기존의 정부에서는 넘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언플하고 자 우리 신용했다잉? 예? 우리 대통령 얘기 듣는 척 했다잉? 여기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구체적으로 니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뭐가 실천됐는지, 얼마나 실천됐는지 이렇게 때가 되면은 바로 찾아가서 점검하실 분입니다. 자, SPC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노란봉투법이 다시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적 분위기라든지 반발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방문 효과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주 내용은 그거예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청을 주고 나면은 원청은 야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 근데 실제 관리 감독은 어느 쪽에서 하죠? 원청이 원청이가 합니다. 하지. 그리고 돈도 원청이 제일 많이 벌잖아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 측의 정의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사실은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그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조가 방어적으로 쟁의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사용자 측이 노조의 손해배상,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는 아니 겁니다. 그냥 매출을 다 물어내래. 그러니까요. 순이익도 아니고.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방어적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배 책임을 면제했고요. 보복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명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뭐 이러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노동자를 그 우선시하는 프랑스에도 이 법은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법적으로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절대 노동자들에게 니들 파업했어? 손해배상 청구 안 합니다. 했다가는 그 기업 그날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명박 때 그 무슨 쌍용자동차였나요? 그때 쌍용자동차가 이상하게 하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 근데 쌍용자동차 측에서 이거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노동자를 때려잡았죠. 그 국가기관까지 헬기까지 동원해서 막 사람 때리고 막 진짜 했는데 무섭게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불법 파업이니까 니들 일 안 할 만큼 돈 물어내. 이래서 손해배상을 겁니다. 이명박 때. 근데 그때 손해배상 거니까 한 사람당 몇 억씩 몇십억씩 막 이렇게 때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자살해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그 문제점을 해서 나온 게 지금 그건데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서야 다행이지.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노조가 맨날 그러면 파업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파업하고 아니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진짜 저런 얘기하는 DNA는 도대체 대가리 속에 그러니까 뭐가 파업하고 들어있어? 월급 안 나와. 그러면 나도 돈 못 벌어요. 월급 안 나와. 월급 안 나와요. 그럼에도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교섭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누군가 저 죽이지 말라고. 그 손배 때려가지고 몇십억씩 맞게 해가지고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그 돈을 받을 생각으로 손배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보복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왜 맨날 노조위원장한테 때려놓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야 니들은 봐줄게 도로 나와. 이따위 짓거리 하는 데다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 법을. 노동자들 갈라치기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유독 우리나라에 어용노조 많이 생긴 거 아세요? 노조가 여러 개가 돼요. 한 회사 안에. 굉장히 여러 개가 되는데 거기서 반드시 어용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갈라치기가 성공했다는 거죠. 아무튼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원래 둘이 약간 그 노론소론처럼 말이 잘 안 맞는데 둘 다 역사적 진전이다, 진일보한 법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가 있습니다. 아마 6개월에 1년 사이에 뭐 바로 그 시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표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본회의 가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뭐 이거를 부결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통과되고 저희는- 나면 예,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라는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진일보한 개혁의 원칙으로 이것이 또 좋은 결과를 맺기를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 한 일이니까 민주당하고 진보당 칭찬해줘야 되고 국힘이 퇴장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거 못하겠대. 에휴. 아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면 국짐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 말든 이 사람들 신경 안 쓰는 인간들이야, 국힘은. 그치. 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1도 안 하는데 왜 주구장창 주야장천 그 당을 찍는 거야? 나 정말 이해할 수가 국민의 없다. 90% 이상이 노동자입니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야말로 국민 전체의 삶의 개선을 위한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법안이 되는 건데 이걸 그동안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언론과 정치 공세를 해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 있을 때 집권 초기에 빨리 이러한 개혁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이걸로 인한 어느 정도의 반발 내지는 우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하는 시선들이 존재할 건데 이걸 집권 초기에 시행해서 집권 후기에 가서 자 이로 인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노동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내야만 또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바뀌지 않도록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아무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만 남았어요.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는 거는 EU와 일본이 끝났는데, 지금 산업장관이, 트럼프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서 사실 이틀에 걸쳐서 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의를 했죠. 첫날은 워싱턴 DC에서 했고요. 둘째 날은 뉴욕에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집까지 쫓아간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정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몰랐는데 뒤늦게 지금 나온 얘기를 보니까 저 약간 소름 끼쳤어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주장하던 그 부분과 관련된 패키지, 선물, 그러니까 딜을 했어요. 제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의 조선업 협업이다. 그래서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가지고 가야 된다. 무조건 조선업을 들이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동네방네 계속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스가. 일명 마스가 그러니까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가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인데 여기 네. 중간에 S는 쉽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쉽빌딩.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현재 조선업이 다 망해갖고 있는 상태라서 자기네 군함도 수리를 못할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한국에다 이걸 갖다가 또 넘겨가지고 한국에서 무상으로 수리 내지는 건조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망하잖아, 조선업이. 우리 세금 엄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야, 니네들은 어차피 기술 이전 안 해주고 군함인데 그거 이렇게 보안도 있고 하는데 남의 나라에서 해서 되겠어? 니네 나라에 사자. 니네도 조선소 옛날에 망해서 그렇지 있잖아. 우리가 거기에다가 다시 시설 개선할 수 있게끔 투자해주고 인력 양성 도와주고 그래서 조선업 자체를 내가 부활을 시켜줄게. 그래서 내가 한때 전 세계 바다의 70%의 군함으로 덮고 있을 때 그때 배 만들던 그때의 조선업으로 미국을 우리가 부흥시켜줄게. 그러니까 그걸로 해갖고 우리 퉁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걸로 따지면 비용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 보정하기로 약속을 했고
EU는 6천억 달러를 보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한테도 야, 그럼 못해도 한 3, 4천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 1,00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업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요거를 약 500억 달러 선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조 원 정도 선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의 인력과 물자가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과 역량 확대를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의 특징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전 세계에 없는 드라이도크 모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크 안에다가 배를 일일이 갖고 와서 용접하고 현지에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배 한 대 만드는 동안 도크를 통째로 다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냐면 각 부품 배를 쪼개가지고 각 부분별로 외주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와갖고 한 달 안에 그걸 현장에서 조립해갖고 그걸로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면 6달에 한 대 정도 나올 걸 거의 6달에 6대 이상을 만들어내는 똑같은 수준의 배를 요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이러한 양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이걸 지그 작업이라 그러는데 배를 효과적으로 설계상 분할을 하고 각 부분을 만든 다음에 1mm의 오차도 없이 결합시킬 수 있는 일종의 조립 틀을 만드는 이 지그형 공법을 창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이 옮겨간 게 어디냐면 우리나라 KF-21 전투기 만드는데도 이게 옮겨가 있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복잡한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이거를 분할 생산을 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조선업에 최초로 적용한 게 한국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3개사들이 그런 엄청난 수주량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에 있는 주변 업체에서 이 분할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조립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의 고유 기술로 계속 남을 수 있어요. 로얄티가 퐁퐁퐁퐁 계속 생기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지기만 한다고 치면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지만 본격적인 생산과 운영이 시작되게 되면 오히려 한국 조선업에 로얄티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안입니다. 네.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 시장 내에서 파트너로 포지셔닝 시키는 큰 그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한 제안은 그 제안 자체는 완벽해요. 퍼펙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보여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기업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낼지는 의무부예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HD 현대, 하나오션을 통해서 이 조선소 투자하고 공동 건조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일단 군함부터 제조를 해서 각 이제 우방국들한테 이걸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 공장을 짓잖아요. 공장 부지부터 다 지어야 돼. 그렇죠. 근데 조선소는 달라. 도크는 이미 있어. 빈 도크들이 넘쳐나요. 해안에 가면.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 일할 인력들을 조선소에서 근무시키는 게 아니야. 각자 공장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소규모 중소기업들한테 이 일을 하청을 주고 나중에 조립하는 것만 조선소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게 되면 우리 쪽 입장에서도 우리가 돈 들여갖고 선투자할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 지도만 해주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치 엄청난 걸 해주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완벽하게 우리는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도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 대신에 마스가니까 뭔가 이게 라임이 또 맞잖아요. 일부러 맞춰준 것 같아.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용도 증대하고 조선업도 살리고 내수도 높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말하자면 관세 철벽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미국산 쓸 거거든. 철판부터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그러니까 왜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한다 그럴 때 막 그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난리 쳤잖아요. 왜 미국 기업을 일본 기업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그거 싫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러면서 야, 몇 천억 그냥 투자해라는 얘기가 딴 얘기가 그렇죠. 아니고 야, 니들은 그냥 돈만 가져와.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한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걸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뭘 또 더 달라 그럴 수는 있지. 뭐 이것만 먹고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뭘로 충당을 할 거냐라는 부분 안에서 그 다음 카드가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에 대한 제한이 숨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안에 의료 수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에 나가 있던 그 의약 제약회사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다 유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지난 코로나를 통해 갖고 백신이라든지 완성 그 바이오 약품들을 가장 잘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 조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미국 투자를 이미 어느 정도 프로젝트로 갖고 있다라는 점도 네? 여러분에게 기사가 나왔네? 아이 좀 기사도 나왔다고 하지 마. 내가 가르쳐줘 갖고 알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 이거랑 연관이 나왔는데 있지. 26분 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좀 셀트리온이. 참지. 아무튼 송 작가의 빠른 촉이 이야. 다음 제안 사업까지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선보다 산업 규모가 10배 이상 커요. 대박이네. 네. 셀트리온 주식 사야 돼? 셀트리온 사야 돼요? 참, 내가 차마 주식을 사란 말을 못하겠어. 내가 내 사라고? 진원은 어떡할 거야? 내 그게- 진원은 내 진원 70% 마이너스 70%. 이제 시작이야. 내 진원은 시작이에요. 어떡할 거야?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 진출에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너의 진원도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미안해요, 진원은. 자, 미치겠다. 요렇게 해서 한국은 우리가 가진 생산력과 기술, 컨텐츠로 얼마든지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거를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응? 대안은 살아났잖아요. 왜 대안 TI까지 다시 그래. 또 떨어졌어요. 아이, 살았을 때 팔았어야지.